때는 2016년 9월 9일 새벽 5시. 서울 봉천동이야. 한 어머니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아직 큰아들이 집에 돌아오질 않았거든. 불안한 마음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큰아들이야.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좀 이상해. 외출할 준비를 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냥 병원으로 와서 전화를 하라 이러더라고요. 서둘러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어. 엄마, 놀라지 마. 지금 대희가 중환자실에 있어. 대희? 대학에 다니는 이 집 둘째 아들이야. 학교가 멀어서 학교 근처 친구 집에서 지냈어. 웃으며 집을 나갔던 아이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있다? 어떡해. 아이고, 조금만 참아. 아이고, 우리 집 보배. 조금만 참아. 둘째 아들 대희의 모습이야. 나이는 25. 엄마한테도 그냥 엄마라 소리 안 하고 마미?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좀 그 유명한 영화, 뭐 인기 있는 영화는 꼭 대희가 엄마를 데리고 가서 영화를 보여줬어요. 학교 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어. 졸업 후를 대비해서 자격증도 따놓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상도 탔어. 또 대학교 홍보대사를 맡아서 활동도 열심히 했대. 하지만 대희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어. 우리 대희가 원래는 입이 좀 나왔었어요. 사진을 찍으면 항상 요 턱 쪽을 포토샵을 해가 싹 깎는데요. 고등학교 때 그 본인이 입이 나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집단 왕따를 당했다. 그래서 나는 대학은 꼭 서울 간다. 인서울 하면은 제일 먼저 성형수술부터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본인한테는 그 집단 왕따 당했는 게 트라우마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자, 사고 2주일 전 대희는 친구와 함께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갔어. 여기는 안면 윤곽수술 전문 성형외과. 무사고 병원. 무사고 병원? 그뿐만이 아니야. 이 병원장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TV에 출연한 적도 있어. 실력과 명성을 갖춘 병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술을 집도한대. 수술 날짜는 9월 8일. 달라져 있을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수술대에 누웠어. 그때 시각이 낮 12시 30분. 그리고 11시간이 지난 밤 11시 27분 119 센터로 신고가 접수가 돼. 예, 119입니다. 아, 여기 신동이요? 예. 네. 뭐예요, 거기가? 선녀했다고요? 네, 저희 그 병원으로 트랜스퍼할 거예요. 네, 선생님, 환자 상태가 어때요? 환자 괜찮고요. 수혈하기 위해서 트랜스퍼할 거예요. 아,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돼요? 아, 그거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수혈을 하죠, 선생님? 아, 오늘 블리딩이 심해가지고 수술하다가. 아유, 네. 어떡해. 네,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도착하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선생님. 성형외과에서 마취가 시작되고 119에 신고를 하기까지 그 1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9월 8일) 오후 12시 56분 병원장 장 씨가 들어와서 수술을 시작해. 그리고 20여 분 후 턱뼈를 잘라내기 시작하자마자 대희의 머리 밑으로 후두둑 피가 떨어져. 간호조무사는 바닥에 고인 피를 밀대로 닦아내. 1시간 동안 6번이나. 어머, 후두둑 떨어져, 후두두둑.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부터야. 수술 시작 1시간 후 병원장 장 씨가 수술실을 빠져나가. 아니, 수술이 안 끝난 것 같은데 어딜 가는 거예요? 뼈만 잘라내고 봉합도 하지 않은 상태야. 수술복을 입고는 간호조무사를 대신해서 지혈을 시작했어.
수술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은 이 사람. 환자가 잠든 후 등장하는 이 사람을 섀도우 닥터라고 불러. 유령 의사. 나머지 수술 과정을 맡아. 그동안의 대희의 출혈은 계속되고 있어. 그런데 1시간 후 유령 의사마저 수술실을 나가. 이제 남은 건 간호조무사뿐이야. 수술모도 쓰지 않은 그 간호조무사가 30여 분간 지혈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 아직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야. 하지만 대희 옆에 의사는 없어. 진짜 영상에 들어가서 다 엎어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 정말로. 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대희가 수술 받던 그날 다른 수술실에 또 다른 환자들이 있었어. 이 병원 동시에 수술을 하고 있었던 거야. 완전 공장이에요, 공장. 그렇지. 수술을 맡은 건 3명의 의사야. 먼저 이 병원의 마취 전문의 이 씨. 환자를 한 명 마취하면 다음 환자를 마취하러 나가. 다음은 수술을 맡았던 병원장 장 씨 차례야.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뼈를 잘라내는 게 그의 역할이야. 유령 의사 신 씨가 수술실에 등장해. 이 사람의 역할은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봉합해서 수술을 마무리하는 거야. 공장식 수술이라고 불러.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는 환자 상태를 면밀히 체크해봐야 돼. 혈압은 괜찮은지, 출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대희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체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대희가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왔을 때의 상태야. 원래 이런 수술을 할 때 출혈량이 보통 200에서 400cc 정도래. 그런데 여기 표시된 게 하나 있을 거야. 어떡해. 출혈량 얼마라고 돼 있어? 3,500cc 정도. 대희의 출혈량 45kg인 여성의 전체 혈액량이 3,500cc. 대희 몸속 피의 약 70%가 빠져나간 거야. 어떡해. 병원장 장 씨가 중환자실로 찾아왔어. 어머니를 만나러 온 거야. 만나본 결과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이제 그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법으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형사는 하시면 무조건 져요. 그 병원이 이게 돼 있어요. 형사는 고의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고의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형사에서는 의사가 이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으로 안 하고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저는 충분히 합의는 하는데 조건이 있다니까요. 뭐냐면 폐병원 책임까지 저한테 다 합의를 하라고 하면은 제 나름대로도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은 제가 100% 하면 안 되죠. 나는 폐병원을 최악이다, 정말. 대학병원에 와서 심정지를 일으켰으니 그쪽에도 책임을 물으라는 거지. 말도 안 돼. 밖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병원에 와서 심정지 됐으니까 병원 탓? 이거는... 왜 자꾸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네? 나 지금도 너무 힘들거든요. 네? 부모가 자식 죽어가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그냥 두고 가는 게 아니고 시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원장 여기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더 이상 짓밟지 마세요. 병원이 울려 퍼지도록 대성 통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대희가 들었나 봐요. 다음 날 새벽 대희의 심장이 멎었어. 급히 심폐소생을 받고 맥박은 돌아왔지만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어. 식구들이 전부 다 이제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있었는데 26일 날 또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 그때는 또 아까 묻더라고. 하지 마라 했거든요. 그래가 26일 날 이제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대희가 이제 엄마가 막 그래 울고 하니까 엄마 이제 고생 그만 시키려고 엄마 통곡 소리 듣고 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대희를 떠나보내고 한 달 후 어머니는
성형외과 의료진을 고소했어. 모든 것을 걸기로 했어. 대학 강단에 서기 위해 10년째 공부해왔던 것도 앞으로의 계획도 전부 버리고 소송에만 매달렸어. 의료소송은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해.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네. 자, 이걸 한번 봐. 자, 사고 당시 대희의 마취 기록지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아니, 잘 모르겠어.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의미를 알기도 힘들지.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모든 걸 건 어머니는 의무 기록지 감정 결과를 수십 번 정독하시기 시작했어. 그리고 수술실 CCTV 영상도 하나하나 분석을 했어. 대단하시다. 이게 어머니께서 만든 CCTV 영상 분석표야. 자, 그 끝에 이쪽에 보면 처음에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부터 네. 분 단위, 초 단위로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 결국 경찰은 성형외과 의료진과 간호조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자, 하나 물어볼게.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의료법 위반 어느 죄가 더 무거울까? 의사들한텐 의료법 위반이래.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의료 행위를 하다가 과실, 실수로 환자가 사망을 해도 의사 일은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여사님한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의료법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그러니까 아드님이 사망하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는 아무리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의사 면허에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의료법 위반, 가령 무면 의료행위 같이 의료법 위반 이런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오면은 의사들의 면허가 이제 취소될 수 있으니까. 자, 2019년 11월 27일 의료진을 고소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검찰로부터 연락이 왔어. 불기소 이유 통지. 업무상 과실치사만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자, 아까 처음에 그 CCTV 영상 네. 봤지?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운 사이에 누가 대의를 지혈했지? 간호조무사. 잠시도 아니야. 혼자 30분간 대의를 지혈했어.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어. 다시 말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거야. 간호조무사는 물론 지혈을 하라고 지시한 그 의사들도 모두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돼. 대법원 판례도 있어. 그런데 담당 검사만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야. 아니,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 어디까지 놀라야 해요, 근데? 들어봐. 담당 검사 이름을 검색했더니 한 뉴스 기사에 의외의 인물과 함께 등장해. 의외의 인물? 원장 장 씨의 변호사야. 검사랑 변호사랑 아는 사이구나. 같은 학교, 같은 과 동기. 게다가 같은 해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해. 검찰의 권력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소하는 데에 권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실은 더 큰 권력은 기소를 하지 않는 권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 데서 더 큰 실은 권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재정신청제도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부당하게 혹은 불합리하게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그거를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심리해가지고 이건 기소 자체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인용해버리면서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자, 이 재정신청 받아들여질 확률이 네. 아주 희박해. 바로 전해에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확률은 0.3%야. 자, 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지. 그걸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야. 그야말로 이건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대희 낙골당까지 매일 갔어요, 제가. 매일 가가지고 대희한테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도와달라고. 자식이 죽어도 엄마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너의 그 억울한 진실을 엄마가 밝힐 수가 없다. 너가 하늘에서 엄마를 도와주라.
그렇게 매일같이 대희를 만났던 어머니께서는 거리로 나갔어. 국회 앞에서, 검찰청 앞에서, 법원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신 거야. 판사님, 검사님, 언사 면허가 국민 생명보다 더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정 신청 결과가 나왔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나 진료의 보조 업무만을 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였다. 피의자에 대한 공소 제기를 명한다. 판사님께서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많은 어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권대희 사망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돼. 대희가 사망한 지 무려 5년 만의 일이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원장 장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일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되지 않았고 마취의사 이 씨 그리고 유령의사 신 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인데 벌금형이 내려진 거야. 아까 기억나지? 의료법 위반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돼. 어머니는 합당한 처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대. 이듬해 항소심이 열려. 병원장 장 씨.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 벌금 오히려 늘긴 늘었어. 하지만 마취의사, 유령의사 벌금형이 그냥 유지됐어. 어머니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지. 하지만 이번엔 이 피고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어. 2023년 1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렇게 피고인들의 형이 확정된 거야. 집도의가 실제로 이제 실형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그래도 뭐 조금이나마 피해자 측에서는 뭐 어느 정도 위로가 됐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이 의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또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는 또 아쉬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 그리고 그 7년간 어머니의 까맣던 머리는 어느새 새하얗게 변해버렸어. 하지만 아직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7년 전 대희의 장례를 치른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했거든. 그게 뭐였을까? 버킷리스트. 자기가 이루고 싶던 그 꿈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놨었던 거야. 대희 버킷리스트에 15번이 이제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된 흔적 남기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대희가 엄마한테 남기고 간 숙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후로 7년간의 소송을 거치면서 어머니는 사회단체의 대표가 되어 있었어.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를 만드신 거야. 또 하나 만들어진 게 있어. 지난 2016년 안면 윤곽 수술 도중 과다출혈 상태로 방치됐다 숨진 고 권대희 씨.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국회 논의 9달 만에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통과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권대희님 그리고 이나금 어머니께 저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법은 의사협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에 상임위를 통과했어. 그리고 2023년 9월 25일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어. 이 법은 권대희법. 권대희법이라고 불리게 돼. 아까 버킷리스트 생각나지? 권대희법 해가지고 이름이 남은 것 같아요. 원래는 본인이 살아서 훌륭하게 성공해가지고 이름을 남기려고 했는 버킷리스트가
의외로 또 그래 됐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지금 많이 부실하거든요. 허용 범위라든지 보존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개정이 되어서 정말 그 피해자들이 진짜 근대입법이 있어가지고 혜택을 받다 라고 이렇게 떠올려 줄 수 있게끔 많은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꼬꼬무에서는 1977년 11월 11일 이리역 폭발 사고 당시 피해를 입으셨거나 피해자 구조와 피해 지역 복구에 활약하셨던 분들 혹은 이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안내되는 전화번호나 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생이 무려 5명.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밤새도록 헤맸다 찾아다니다. 그런데 천만 원만 요구합니다. 저 사람 또 뭐야 갑자기? 연 인원 3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된 사건이야. 까만 양복을 입고 나를 찾아왔는데. 저는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압니다. 놀라지 마. 너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범인이네.